2030들이 일단 돈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투자 관련 영상부터 찾게 되잖아요. 네,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ETF 이렇게 수익률 높은 것들부터 찾게 되는데 정작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돈 관리 기본기가 안 갖춰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은 기준을 갖추지 않고 감정에 의존하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고생했으니까 택시 타야지, 이렇게 보상 심리가 그 빈자리를 메꾸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돈 관리의 4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투자영감의 이효석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투자보다 먼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사회초년생부터 직장인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돈 관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지만 부자처럼 관리합니다를 쓰신 전하정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하정 세무사이고요. 이제 월급날만 기다리는 월급쟁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월급쟁이가 바쁘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책은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던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책이 딱 그런 책 아닌가. 이 책을 읽으면 행동이 바로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월급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분명히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월급을 받는데 바로 통장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30들이 먼저 해야 되는, 진짜 가장 잘못되는 거, 이것만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딱 하나만 꼽자면 돈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투자부터 하려는 것 같아요. 네, 2030들이 일단 돈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투자 관련 영상부터 찾게 되잖아요. 네,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ETF 이렇게 수익률 높은 것들부터 찾게 되는데 정작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돈을 내가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먼저 달려든다는 거죠. 뼈를 때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기초 체력도 없는데 고강도 운동을 하면 다치는 것처럼 돈 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돈 관리 기본기가 안 갖춰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쟁이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돈 관리의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기준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의존하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택시 타야지, 이렇게 보상 심리가 그 빈자리를 메꾸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돈 관리의 4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저축을 위해서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보험료를 월 소득의 한 5에서 10%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금을 월 평균 지출액의 한 3배에서 6배는 모아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주식에 몰빵한다던가 채권에 몰빵한다던가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여러 자산군에 배분해서 투자하기입니다.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제가 드는 느낌은 50%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50% 저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좀 현실적인 공식으로는 월 소득에서 최소 이제 필요한 생활비 그걸 빼고 남은 돈의 80%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남은 돈의 80%? 그러면은 남은 돈의 20%만 써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50만 원을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관리비,
뭐 식비 이런 건 필수 생활비잖아요. 그쵸. 그게 150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남는 돈은 100만 100만 원일 원. 텐데 그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저축률이 한 32%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50%를 너무 숫자에 집착을 해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난 안 돼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30%라도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저축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순서예요. 내가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떼어놓고 생활하자. 떼어놓고 시작하자. 네. 모으고 시작하자. 네, 모으고 시작하자. 아하. 그런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쓰다 보면 남는 게 있으면 저축한다. 이게 아니고 네네. 일단 모아놓고 남은 거에서 쓰자. 그렇죠.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은 보험금은 어때요? 보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보험의 목적부터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보험의 목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자산을 모아가는 단계이잖아요. 네네. 근데 병원비가 2천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네네. 내가 열심히 모아둔 그 자산도 다 잃게 되고 그렇죠. 다시 시작할 여력도 사실 없어지잖아요. 네. 위험 관리 목적에서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간혹 저축보험이나 뭐 저축보험. 변액보험 이렇게 보험 상품에 저축이나 투자 기능이 결합된 상품들을 권유받는 아하. 경우들이 있는데 아하. 저는 이거는 비추천해요. 네. 왜냐하면 보험료의 이런 저축 상품은 사업비라고 해서 보험사가 떼가는 그런 이제 돈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그냥 저축이나 투자할 때보다 낮다고 할 수 있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원금보다 조금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적은 단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료에 너무 많은 걸 쓰게 되면 저축이나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보험료로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은 네. 이거랑 이거랑 합친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좋은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면 보험만 하고 투자하면 투자만 해야지 이걸 두 개 합쳐보면 뭔가 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손의료비 아하. 보험. 네, 많이들 이 돈이 알고. 필요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실손의료비 보험이 뭐냐면 내가 결제한 치료비의 70%, 80% 정도를 이제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20대 기준으로는 한 1, 2만 원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갱신보험료라고 해서 올라가는 형태예요. 저는 이제 30대니까 네네. 이제 3만 원대를 내고 있는 경우지만 그럼에도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낮지만 활용도가 좋아서 가성비가 좋은 아하. 보험이다. 네. 만약에 하나를 더 들고 싶다면 아. 3대 진단비 보험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3대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면 3대 질병, 암이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 네. 세 가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어허. 내가 사전에 약정해 놓은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비가 뭐 한 200만 원이 나왔어도 사전에 약정한 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은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을 돌려받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왜 3대 진단비 보험이냐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질병이 통계 순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네, 제일 1, 2, 4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병에 걸리는 거를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픈데 네. 이런 병에 걸렸을 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돼 있어서 돈이 받으면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아프면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뭐 간병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를 못 다니게 돼서 소득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생활비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20, 30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또 보장보다는 그렇죠. 한 내 월 소득의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받을 수 있게 좀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네네. 이렇게 정도 수준. 네,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섞어놔서 투자 같이 한다는 그런 보험은 하지 마시고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보험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비상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비상금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회초년생의 첫 직장 근속 기간이 네네. 1년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상금은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고 싶을 때, 뭐 소득 공백이 생길 때 이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비상금이 없으면 당장 카드값을 갚아야 돼서 원치 않는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된다거나 고금리의 대출을 써야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비상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상금은 월 평균 지출액, 내가 쓰는 이제 평균적인 지출액의 3배에서 6배 정도는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조사에 따르면 이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또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득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쓰는 비용,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여기에는 고정생활비, 뭐 변동생활비뿐만 아니라 납입을 유예할 수 없는 그런 내 저축액들 있잖아요. 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적금에 가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소득 공백이 생기면 납입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사회초년생들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무슨 뭐 또 그걸 나누냐, 그냥 한번 인생 한 방이지 몰빵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럴수록 오히려 자산 배분을 익혀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관리 못하던 사람이 1억 원이 생긴다고 관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현금만 갖고 있으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현금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불려나가고 싶으면 단순히 현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에 이제 배분해서 투자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영국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드려요. 이건 간단하게 주식, 채권, 금, 현금에 각각 25%씩을 배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네. 이걸 왜 추천드리냐고 하면은 이제 경제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침체일 때는 이제 채권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일 때는 금이 좀 방어를 해주든지 디플레이션일 때는 현금이 이제 보완을 해주든지 이렇게 여러 경제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비상금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상금이 현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비상금으로 현금을 모아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 채권, 금에 이제 25%가 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해서 실행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4분의 1로 딱딱 나눠가지고 그냥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요즘처럼 이제 코스피가 막 날아가고 그럴 때는 이거 현금 놔두는 게 또 아까워가지고 막 사고 그러고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쓰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나 금이 방어해주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제 내가 이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사회초년생일수록 꼭 지켜야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동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세무사로 일을 하다 보면 좀 자산가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요. 네네. 엄청 부자인데도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되게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이제 세금은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건물을 급하게 좀 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담보대출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도 규모는 좀 다르지만 원리는 같거든요. 뭐 영끌에서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급하게 돈이 쓸 일이 생겼을 때 대출을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유동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금융, 돈 관리라는 거는 사실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올지 모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비상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돈 관리 실천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통장 쪼개기예요. 통장 쪼개기를 할 때 통장 종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야, 근데 이게 사실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이거 저도 한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통장 쪼개기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에 그게 뭐냐? 대해서 왜 쪼개냐 통장을? 네, 통장 쪼개기가 뭐냐고 하면 하나의 통장에서 나의 그 소비나 지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통장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비상금 통장, 뭐 생활비 통장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배하게 해서 돈의 흐름이 시각화
정책화되게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소비도 이제 자동적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막는 거. 방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5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통장 5개나 나나요? 네, 조금 많기는 한데 은근히 또 만들어 놓고 안 쓰는 통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첫 번째는 월급 통장이에요. 월급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통장이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 통장을 가계부 통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가계부 통장이냐고 하면 이 통장이 허브가 돼서 다른 통장 4개의 통장에 이렇게 분배가 되면 이 가계부 통장에는 잔액이 0원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가계부 통장만 들여다보면 내가 어디 항목에 얼마 정도를 이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고정생활비 통장으로 뭐 월세나 관리비, 뭐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좀 금액 변동성이 크지 않은 통장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나가는 금액을 딱 이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출이 되게. 근데 뭐 전기세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버퍼로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는 좀 버퍼로 약간. 네, 출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놓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생활비 통장으로 변동생활비. 네, 뭐 내가 쇼핑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밥 먹는 것도 지출 변동이 좀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출금되는 통장이고 이 변동생활비는 이제 체크카드로 연결을 해놓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체크카드로 해서 잔액이 좀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비상금 통장. 아까 말씀드린 월평균 지출액의 3배에서 6배는 모아두는 통장이고요. 이 통장은 뭐 그냥 보통 예금 통장으로 만들기보다는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 왜냐하면 이 통장들은 매일매일 이자를 줘요. 그리고 이자 금리도 뭐 한 2%대로 일반적인 보통 예금 통장은 0.1%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통장은 금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통장으로 내가 딱 저축하고 싶은 거, 투자하고 싶은 만큼 이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금융 상품들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 통장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돈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투자 통장까지도 만들어야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알려면 또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저도 한번 이거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통장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딱 들었으면 좋은 것 같다. 통장 토객이 나도 해보자라고 하다가 보면 남들 주변에 보면 한 달 하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한 달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식비를 내가 원래는 50만 원 쓰던 사람인데 갑자기 20만 원만 쓰겠다고 20만 원만 딱 이체를 해놓으면 사실 100%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이제 3개월 정도의 내 통장 내역이랑 뭐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첫 시작 단추가 그러네요. 되게 어려운 거고 만약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부족한 돈을 비상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장 분류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그냥 해버려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급여일의 다음 날에 이제 자동 이체되게 설정을 해놔야 돼요. 내가 직접 수동으로 이체하기보다는 좀 자동 이체를 걸어놔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한 달 했더니 괜찮은 것 같네 그런 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성공 같습니다. 경험이 통장 쪼개기도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게 이 상품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적금만으로 실질 수익률이 16%까지 나올 수 있다? 약간 이거 사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적금을 냈는데 수익률이 16%나 나나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6월에 출시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ISA 계좌에서는 9.9% 분리가 되었나요? 이거는 정말 큽니다. 49.5% 내야 될 세금을 9.9%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거. 네.